저는 발표를 맡은 김태환이고요. 오라클에서 현재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쪽 기술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진행할 세션은요. 클라우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통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컨셉으로 1시간 동안 4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인프라 관리 방법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클라우드 자원을 어떻게 하면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컨셉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하나의 그런 중간 산출물을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클라우드를 할 때 제일 기존에 있는 온프라미스의 설치형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관리하던 자원을 클라우드로 넘어갔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건 피지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과거에는 데이터 서버 같은 것이 날아갔을 때요. 이러면 하드디스크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를 로딩을 시키면 뭐라도 건졌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에 있는 자원들은 이게 한 번이 크래시가 나거나 잘못이 되거나 유실이 되면 어떻게 데이터를 혹은 상태를 건지거나 로그를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하겠다고 해서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 클라우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컨셉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과거에 클라우드 이전에 한번 상태를 잠깐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비교할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서버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피지컬한 어떤 물리적인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 운영체제가 올라가고요. 그 운영체제 위에 미드웨어가 올라가고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많이 쓴다 그러면 자바, 와스, 톰캣, 웹로직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요. 그 위에 웹 애플리케이션을 올리는 것을 기업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패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요. 우리는 사실 운영체제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인데 운영체제를 소프트웨어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왠지 운영체제는 개발자와는 상관없고 우리가 관리하기에 너무 큰 덩치가 큰 하드웨어와 결합도가 너무 커서 소프트웨어 같지 않은 굉장히 중간에 있는 매개체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강하게 받습니다. 담당자도 틀립니다. 개발자들 혹은 시스템 엔지니어들, 인프라 엔지니어들 실제적으로 담당자가 틀리고요. 저희가 서버가 딱 들어오면 OS 깔아주세요. 네트워크 연결시켜주세요. IP 할당해주세요. 보안해주세요. 다 됐으면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미드레어조차도 설치를 요청을 하고요. 미드레어가 다 설치가 되면 그 위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자원들을 관리하는 방법도 약간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개발자들은요. 가능한 한 무엇인가 형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버전 관리를 하고요. 어떤 빌드 테스트를 하고요. 통합 테스트를 하고요. 단위 테스트를 하고 버전이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형상을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미드웨어와 운영체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장애에 대해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중화를 한다든지 백업 앤 리커버리를 한다든지 이런 쪽의 대응 방안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같은 IT를 같은 부서에는 있지만 일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은 다 틀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통제가 가능한 자원 이런 것을 정의를 좀 해야 되는데요. 클라우드 시대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블이라는 그런 컨셉을 정리를 한다면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버전이 관리가 됩니다. 하나에 대한 무엇인가 변한다 그러면 버전이 관리가 되고요. 그 버전이 형상으로 남아서 과거 버전과 지금 버전이 비교가 되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선택해서 버전을 선택할 수 있는 버전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내가 원하는 버전과 시점에 원하는 버전으로 바로 디플로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리소스에 대한 컨트롤 통제권을 갖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라게 하기보다는 클라우드 이전의 상태 본다 그러면 저희가 컨트롤러블 한다고 느껴지는 자원은 현실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담당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해왔고요. 컨트롤러블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도 이런 툴들,
버전 관리라든지 빌드 툴이라든지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체계라든지 단위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CI, 통합 테스트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형상을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능한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가능한 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클라우드로 오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이건 것 같습니다. 뭐 그림을 아무리 어제 고치려고 해도 그림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더 이상 고치기에는 너무 많이 없어 갖고요.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근데 핵심은요, 저희가 클라우드로 오면 인프라는 하이퍼바이저 아래는 저희가 건드릴 수가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건드릴 수 있는 건 하이퍼바이저 위에 올라가 있는 VM들, 자원들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단순하게 VM, OS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네트워크 구성이라든지 보안, 시큐리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디파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산출물, 애플리케이션만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클라우드 상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이 이제는 애플리케이션이 하나의 자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모든 리소스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리소스는 컨트롤 가능해야 되겠다. 이제는 예전에는 네트워크 구성을 바꾸겠다 그러면 네트워크 담당자, 네트워크는 어떤 엔지니어한테 우리 토폴로지 바꿔주세요. 네트워크 구성 바꿔주세요. 서브넷 바꿔주세요. 이 서브넷이 구성이 되면 그때 서버 들어와서 포트 꽂겠습니다. 포트 꽂고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요. 클라우드로 오시면 VM을, 가상머신을 배포하시는 담당자가 직접 포톨리즈를 구성하시고 그 안에 인터페이스를 만드시고 보안으로 적용하시고 VM을 만드십니다. 그런 과정들이 보통 3분에서 5분, 길게 잡아야 10분, 혹은 시간이 전혀 안 걸리게 자동화로 100대를 올릴 수 있는다든지 그런 체계로 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 형상을 어떻게 하드웨어 인프라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화두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클라우드로 가보면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재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초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과거엔 없었던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형상 관리할 때 기존에는 형상 관리라고 해서 그냥 버전을 관리하는 체계로 했었는데요. 이제 인프라까지도 관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영역이 새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조차도 테스팅을 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리고 인프라조차도 기존의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던 방식으로 버전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테스팅하는 툴들을 가지고 활용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재밌는 게요. 과거에 저희가 사용했던 툴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툴, 다른 이름들이 몇 개 나오긴 하는데 거의 똑같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제는 인프라까지도 영역을 확대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던 체계가 인프라 관리 체계로 확대돼서 적용되고 있고, 근데 인프라가 하드웨어적으로 되게 딱딱한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환경으로 넘어가는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 가능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동화할 수 있고 그것을 검증할 수 있고 체크할 수 있고 리뷰할 수 있고 이런 자동화된 모습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현재 클라우드 상태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살펴볼 것들은 테라폼, 그 다음에 앤서블, 베이그런트, 그리고 테스트 인프라, 이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왜 살펴보냐면요. 어떤 것들은 새로 봐서 되게 좋은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또 어떤 것들은 앤서블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어서 클라우드 시대 같은 거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나왔을 때요. 그 노에스큐엘 왜 쓰세요? 그 기술 왜 쓰세요? 라고 한다면 의외로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내가 쓰기 편해서거든요. 그리고 내가 쓰기 편하다는 것들은 상당히 개인적인 취향을 많이 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독보적인 기술보다는
내가 잘 쓸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먼저 프로비저닝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 이 두 가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비저닝이란 그런 컨셉이 약간 바뀌었고요.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인프라 자체는 하드웨어이거나 바이너리이거나 해서 버전을 관리할 수가 힘들었는데요. 이것이 이 인프라를 하드웨어나 바이너리 상태의 인프라를 텍스트로 관리해 봅시다라고 하는 것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입니다. 텍스트로만 관리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와 똑같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소스 코드를 비교하듯이 버전을 관리하고 무엇이 바뀌었나? 어제까지는 잘 돌았는데 지금 왜 안 돌지? 이것을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 체크하는 방법과 다큐멘테이션하는 방법이 개선될 수는 없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적인 진화가 계속 발전되고 있고요. 현재 이런 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한 사람당 관리하는 VM의 개수, 운영체제의 개수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 이런 것에 대한 반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팀에서 제 사진을 자꾸 찍고 있어요. 그래서 카톡 보내시는데 찍찍거립니다. 네, 먼저 프로비저닝을 잠깐 보겠습니다. 프로비저닝을 먼저 보면은요, 프로비저닝 과거에 대한 컨셉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컨셉 그대로 보면은요, 필요한 자원을 할당을 받아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이것이 프로비저닝입니다. 저희가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는다라는 문장을 딱 보면은요, 필요한 자원을 할당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 전까지 할당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당을 받으려면 하드웨어가 세팅이 되고 운영체제가 세팅이 되고 네트워크가 구성된 상태에서 저희가 할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기가 뒤로 늦춰져 있었고요. 굉장히 관리할 수 있는 주기가 분야가 짧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자원을 할당받아 사용 가능하게 하는 것이 프로비저닝이라면 클라우드는 하드웨어가 없고 모든 게 소프트웨어적이고 관리할 수 있고 즉시성이 높은 그런 체계이다 보니까 프로비저닝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일종의 형상관리 혹은 디플로이먼트, 배포와 같은 어떤 컨셉의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개념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프로비저닝 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 OS, 스토리지, 그리고 내가 사용하는 버전 서비스들. 예전에는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한다 그러면 기반 시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하드웨어적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스트럭처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이라는 개념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스토리지, 네트워크만이 인프라스트럭처가 아니고요. 내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또 다른 파스, 혹은 또 다른 아카마이 같은 CDN에 대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인프라스트럭처가 됩니다. 그래야지 제가 배포할 때 미래 인프라스트럭처를 마련해야 되는데 하나의 프로세스로, 하나의 방식으로, 하나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서버를 배포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고 스토리지를 할당받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만들어서 VM을 몇 개 만들고 그 안에 네트워크 구성들을 만들고 이것들이 데이터를 분석할 때 컨텐츠에 대해서 CDN을 사용하고 로드 발란싱 서비스 등록하고 이런 모든 서비스가 이제는 하나하나의 서비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단순하게 OS, 하드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이런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능하도록 할당받는 행위. 이것이 인프라스트럭처의 프로비저닝의 하나의 컨셉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이런 컨셉이 발전하다 보니까 자동화 툴, 어떤 프로비저닝의 툴들이 점점 세분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분화되는 통로로 만들어져 있는 전문적인 인프라스트럭처 프로비저닝 툴이 오늘 다룰 테라폼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테라폼의 영역이 없었거든요. 기존에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 하는 앤서블이라든지 셰프라든지라는 툴들이 프로비저닝까지 다 존재했는데요. 그들이 하는 행위는 간단했거든요. VM을 배포한다. 블락 스토리지를 할당받는다. 간단했는데 이제는 그 영역이 너무 커져서 이들로서는 커버하기 힘든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스트럭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영역이 생기게 됐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졌으면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예전에는 VM 되게 간단했습니다. VM 100대.
그 사이에서 너는 DB고 너는 서버고 너는 와스야. 그러니까 너에게는 이걸 배포하고 너 이걸 해야 돼. 근데 지금은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파스라고 해서 제가 VM에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DB라고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파스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로드 밸런서는 저한테 없고요. 글로벌 로드 밸런서로 내가 등록되어 있는 서버가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갈 건지 액티브 스탠바이로 갈 건지 등록을 해서 리퀘스트를 받아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인프라스트럭처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이후에 어떤 룰이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형상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이 형상 관리가 단순하게 내 OS에는 파일의 내용이 이거야 혹은 라이브러리 버전이 이거야가 아니라 전체적인 OS 사이에 컴포넌트 사이의 상관관계 그런 설정들, 디펜던시들 이런 것들이 다 형상 관리 영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당히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은요. 내가 지금 인프라를 구성하는 건지 개발을 하는 건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생길 정도로 복잡해지는 과정인데 이것들이 초기에는 좀 복잡하지만 좀 결합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심플하게 보일 수 있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결과적으로는 프로비저닝이 인프라와 형상관리 영역으로 나눠지고 이것들이 결국은 통제 가능한 클라우드 자원 나는 모든 클라우드 자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버전으로 번하는 상태로 체크할 수 있어 라는 형태로 관리하게 되고요. 이런 컨셉이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입니다. 그런데 효과적으로 버전을 관리하고 빌드하고 체크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의 컨셉은 형상을 바이너리 하드웨어와 바이너리로 구성되어 있는 인프라의 형상을 텍스트로 뽑아내서 텍스트로 버전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반 시설을 코드로 관리합시다 라고 해서 IAC라는 컨셉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요. 이것들이 모이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배포 자동화와 확장, 스케일 아웃, 인아웃에 대한 제어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최근 나오는 데브옵스의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데브옵스의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과거에는 디플로이먼트, 배포,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던 것들이 이제는 문서화라든지 테스팅, 이것들이 만들 때는 똑같았는데 사이드 이펙트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를테면 프로그램이 돌다가요. 환경 변수를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개념에서 보면 하나의 OS의 특정 유저의 환경 변수가 바뀌는 것 이것도 버전에 바뀌는 것이고 형상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프로세스가 런타임에 그 환경 변수를 바꾸거나 강제로 파일 오버라이트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거나 혹은 원래는 장애가 생기면 프로세스를 고쳐야 되지만 저희는 급하니까 직접 손으로 고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뉴얼하게 들어가서 그것이 원복이 안 되거나 100대의 서버와 다른 하나의 서버가 발생할 수 있거나 혹은 설정에 대한 휴먼 에러로 무엇인가에 대한 알 수 없는 오류. IT 할 때 가장 창피한 용어가 그건 것 같아요. 오늘 시스템이 왜 이렇게 느립니까? 오늘 비가 와서 느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런 허무맹랑한 농담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그 농담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IT적으로 통제 못하는 영역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 가능하고 비교할 수 있는 환경,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고요. 이것이 하드웨어가 직접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과거의 형태에서는 형태보다도요. 클라우드로 넘어오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는 형체가 없고요. 블락 스토리지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드디스크가 아니고 퍼머넌트한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데이터 보관소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보관소고 거기는 일종의 템퍼럴성이 강하고요. 결과적으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은 가능한 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스토리지 서비스에 사용하시고 블락 스토리지는 사용하는 VM 같은 경우는 일시 보관이나 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캐싱 영역처럼 사용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VM에 대한 어떤 컨트롤이고요. 그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능이라든지 관리 편의성이 있습니다. 제가 실존하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VM과 블락 스토리지를 1:1로 매핑해서 관리하기 시작하면 클라우드에 대한 자원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클라우드스럽게 관리해야 된다면 이런 체계가 밑바탕되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테라폼인데요. 지금 보시면 예전에는 이런 앤서블, 셰프, 퍼펫, 솔트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그런 프로비저닝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너무 커다 보니까 테라폼이라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테라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프라스트럭처는 피지컬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과거에는 여기였는데요. 이제는 이거고요. 하다못해 익스터널에 대한 모든 서비스가 다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합니다. 때로는 Git조차도 내가 어떤 설정 파일을 다운받기 위해서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Git도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테라폼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여러 개의 프로바이더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GitHub입니다.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프로비저닝은 전문 툴인 테라폼으로 넘어가서요. 테라폼으로 이런 것들을 빌드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테라폼은 일본계 미국인이 만든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AGI라든지 데브옵스 쪽에 대한 많은 솔루션과 서비스를 내놓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중에 굉장히 성공한 것이 테라폼이고요. 이 테라폼의 가장 특징은요. 이 프로바이더로 나와 있는 업체들이 오픈소스로 운영되고 있지만 다들 전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내 서비스들은 테라폼에 다 인터페이스 올리고 있다라는 컨셉으로 만들고 있고요. 오라클, 아마존, 애저 모두 다 이 테라폼에 있는 그 테라폼으로 프로바이더로 하고 있고 자사의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를 모두 이쪽에 런칭하고 있습니다. 테라폼을 보시면 오라클 VM을요. 이제 UI 상으로 배포를 한다 그러면 이런 페이지가 흘러가면서 어떤 VM을 만드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IP를 할당받고요. 퍼블릭 IP를 만들고 퍼블릭 IP를 할당하고 쉐입을 만들어서 블락 스토리지를 빌드하고 이것을 블라블라 해갖고 만드는 것까지 한 15개 단계가 화면으로 클릭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테라폼의 텍스트로 바뀌면 이렇게 되고요. 생성되어 있는 리소스는 상호 변수로 참조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라폼으로 만들면 사전 테스트가 가능하고 이것들이 빌드를 하고 지우고 또 상태를 보고 디펜던시를 확인하고 이런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것이 한 번 만들면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재사용성이 있다는 것이 하나의 강점이 될 것 같아요. 테라폼이 하는 작업을 보면은요, 앞에 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TF라는 테라폼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서 실제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설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드라이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자원을 만들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과정을 넣습니다. 지금은 보시면 테라폼 어플라이 그러면 실제로 이제 서버에 자원을 오픈하는 겁니다. 현재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테라폼으로 하나의 VM을 만들 때 걸리는 시간은 약 1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보시면 명령이 되게 간단합니다. 파일을 만드시면 그 다음부터 명령 쓰시는 거는요. 테라폼 플랜, 어플라이, 쇼, 그래프, 디스트로이. 결국 단어만 보셔도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현재 작업에 보시면 10초 단위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 버전에 제가 동영상 뜰 때가 좀 PM 작업이 진행돼서 좀 상황이 늦은 시간이었는데요. 그래도 조금 어플을 하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지나면 VM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VM을 접속을 한다든지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상태를 보실 수 있고 내가 만든 자원을 다 지울 거야. 이제 안 쓸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테라폼 디스트로이 이 한 문장만 날리면 앞에 만들었던 모든 자원이 클리어가 됩니다. 주요 특징은요. 이런 자원들에 대한 변경을 코드로 관리해서 비교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특징이라면 이것이 오픈소스 형태로 지원되는 벤더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오픈소스라는 겁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회사에서 저희는 RESTful API를 다 제공합니다.
라고 하지만 REST API 실제적으로 바인딩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REST API 바인딩 딱 해보면요. 그 안에 있는 그 회사의 데이터 구조가 눈에 그려집니다. 사실 그거 분석하려면 쉽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REST API만 딱 봐서 내가 개인적인 그런 열정으로 그 회사의 인터페이스를 내가 만들어줄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클라우드 시대에 각 회사가 경쟁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각 회사가 테라폼에 대해서 많은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반로가 오라클도요. 오픈소스 형태로 테라폼에 대한 플러그인을 개발해 왔고 지금 지난 4월부터는 오라클의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테라폼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들이 테라폼에 머지가 돼서 정식 버전으로 오라클에 대한 플러그인을 별도 설치하시는 게 아니라 테라폼을 설치하시면 바로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테라폼에 대한 장점은 테라폼이 고랭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일 하나 자체가 실행 파일입니다. 테라폼은 파일이 무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 하나 받으시고요. 실행 파일, 체인지 모드 755 할당해 주시고 패스 걸어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테라폼으로 오라클을, 아마존을, 애저를, 깃허브 전체적인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종합적으로 하나의 파일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관리한다는 게 큰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요. 형상 관리입니다. 이제는 테라폼으로 제가 실제적인 그런 문법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문법은 테라폼 가보시면 샘플 위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데모는 제가 저희 쪽 레파이트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오라클 클라우드 500불 트라이얼 계정을 받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스크립트 사용하셔서 한번 테스트할 수 있도록 제가 환경과 그 어떤 블로그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활용하셔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 느낌이 바로 오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OS와 인프라에 대한 큰 거시적인 것들에 대한 자원을 할당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워갈지에 대한 그런 형상관리 툴을 좀 볼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앤서블, 셰프, 퍼펫입니다. 퍼펫이 가장 오래 나왔고요. 글로벌하게 가장 확대층이 넓습니다. 나이가 많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엔 얘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니까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앤서블은요. 파이썬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와 퍼펫은 루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루비 환경에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파이썬이 편한 게 있어서 제가 좀 파이썬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SSH로 직접 통신을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VM에 올린 다음에 제가 상대 처리할 타겟 VM에 무엇인가를 설치하거나 변경하거나 그런 작업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SSH 포트만 열고요. 접속만 할 수 있으면 모든 처리는 끝납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편하겠죠. 근데 이 다음 세션에 셰프를 전문으로 다루는 세션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셰프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자일한데요. 셰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엔터프라이즈의 요구사항, 오디시라든지 프로세스라든지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자바 개발자가 있으신다면 느낄 부분이 얘는 좀 메이븐 같고요. 얘는 그래들 좀 같습니다. 굉장히 좀 유연해요. 반대입니다. 얘가 좀 메이븐 같고요. 얘는 좀 그래들 같습니다. 약간 형식은 좀 벗어나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지금 내 조직이 사용할 것이 조직의 체계성을 확보할 것이냐 한다면 이쪽으로 많이 가시고요. 좀 더 애자일한, 좀 빠른 쾌속 개발의 방식으로 가신다 그러면 좀 이쪽으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 개가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코드에 대한 형상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한번 애자일하게 가신다면 앤서블이 어떨까요? 라는 측면에서 한번 앤서블 중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제가 동영상으로 일단은 떠왔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이 동영상에 대한 데모는요. 5개의 VM을 만들고요. 하나는 HA 프록시 로드 밸런서, 2개는 아파치,
그리고 하나는 MySQL,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나기오스, 모니터링. 이 5개의 서버를 만드는 엔서블입니다. 먼저 테라폼으로 5개를 만들어 놨고요.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난감해지는데요. 네, 어떻게 되겠죠? 네. 나기오스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제가 지금 제 노트북에서 이 5대 서버로 SSH로 접근해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환경 변수를 바꾸고 유저를 생성하는 절정의 과정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인벤토리라고 해서 내가 대상 서버, 그리고 플레이북, 대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할 때 대본. 하나의 그런 대본을 주면 이 서버들에 대해서 이 대본을 활용해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라는 어떤 레시피가 될 것 같습니다. 레시피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단에 이게 플레이북입니다. 플레이북 앞에 환경 변수를 만드는 변수 처리가 가능하고요. 내가 어떤 유저로 어디에 접근할 거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거야. 라는 그런 디스크립션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좀 편한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 보시면 무엇인가를 만들고 템플릿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환경 변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덮었어. 그래서 아파치를 올려라는 그런 커맨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런 식의 그 파이썬에 긴자2가 있거든요. 이 긴자2 템플릿을 이용해서 템플릿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도 편하고요. 템플릿 작업하기 편합니다. 만약에 리눅스에서 어떤 서버 작업을 많이 반복적으로 해오신 분이 있다 그러면요. 반복적인 패턴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를 만든다는 컨셉으로 가시면 좋아요. 그런데 엔서블 너무 어려워요. 셰프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서버 작업을 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엔서블과 셰프가 문제가 아니라 리눅스에서 HA 프록시라든지 와스라든지 이런 미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업하는 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로 오셔도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런 것이 편하신 분들은 금방 컨셉적으로 이해하시고 넣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작업한 것을 텍스트로 뽑아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롤이라고 해서 이런 식의 작업 구조를 만들고 일괄적으로 배포하는 이런 체계를 마련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부분이고요. 이게 약 7분 정도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5대에 대해서 서버를 만드는 것이고요. 아직은 중간에 저희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앞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담당하는 테라폼과 엔시블을 어떻게 통합해서 사용할까요? 처음에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때는요. 자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형상을 이렇게 처리하세요. 지금 버전으로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테라폼 쪽의 스크립트로 자원을 오라클 OCP에 오라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자원을 만들 때 프로비저너로 실행해서 이러이러한 명령어를 실행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테라폼에서는요. 연동하는 그런 프로바이더로 셰프는 등록되어 있지만 아직 엔서블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있지는 않은데요. 엔서블이 오픈소스이긴 합니다만 실제 오너 소유권은 레드햇에 있습니다. 레드햇이 최근에 엔서블을 바잉을 해서 오픈소스로 관리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조만간 이제 테라폼에서도 엔서블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프로바이더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로컬 실행이라는 컨셉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엔서블이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거든요. 그때는 그 CI 서버에서 실행하도록 하면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 부분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보시면 하나의 주소, HA 프록시 주소를 놨을 때 페이지 2개가 왔다 갔다 제가 일부러 배포하는 그런 UI 하나를 바꿔놨거든요. 이름을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서버 1, 2가 바뀌는 이런 것을 배포가 된 거고요. 이 스크립트도 지금 깃허브에 올려놨고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인프라스트럭처인데요. 여기에서 하나의 좀 주관점 있는 게요. 지금은 자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서버 상태를 사람이 하나하나 들어가서 계정 만들어졌나? 아파치 올라갔나? 이거 하나하나를 테스트하면서 100대를 거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체계하는 검증하는 테스팅 도구는 없을까 한다면 가장 유명한 게 루비 쪽에 나오는 서버 스펙입니다. 이 서버 스펙을 사용하면 이런
테스트를 굉장히 심플하게 구성해서 테스트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썬 쪽에서 한다면 이것을 클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테스트 인프라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하시면 좀 더 심플하게 사용 가능하신데요. 코드가 이렇습니다. 테스트 인프라의 코드인데요. 지금 파일이 존재한다. 그 파일에는 루트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파일의 오너와 그룹과 모드는 이렇다. 이러면 오케이. 그럼 통과. 아니면 페일. 두 번째는 서비스인데요. 아파치 서비스에 호스트에 아파치 서버가 데몬으로 떠 있다. 데몬이 있고요. 이것이 러닝 중이고 이네이블 상태다. 얘는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다. 패키지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패키지의 버전은 2.2.15다. 이런 식으로 패키지, 서비스, 버전, 유저, 프로세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체크하는 굉장히 많은 커맨드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서버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요. 내가 만약에 셰프에 대한 검증을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셰프 한번 작성하고 얘 한번 돌려봐서 이게 빠졌네. 혹은 내가 이거 확인 안 했네. 저희가 개발할 때 단위 테스트 작업하듯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프라도 단위 테스트를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단위 테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통합 테스트라든지 활용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엔서블 개발할 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서버가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형상을 지속적으로 체크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테스트 인프라가 사용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제 로컬에서 던졌을 때 얘도 역시 SSH로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쪽에서 많이 이루어진 형태인데요. SSH로 제 파일을 집어넣고요. 그 안에 있는 파이썬 얘를 실행합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라든지 이런 거 설치하면 파이썬 2.7 버전 정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가적인 에이전트 없이 SSH만 열어줘서 로그인만 가능하다면 처리할 수 있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편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허드슨이라든지 젠킨스라든지 뭐 트래비스 CI라든지 그리고 오라클의 디벨로퍼 CS 하나 넣어놨습니다. 오라클의 CI 서버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거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요, 서버에다가 데몬 올리고 엔서블 올리고 하는 거 다시 뭔가 좀 틀어지면 서버 다시 내리고 다시 가상 서버 올리고 하는 것이 최소 5분 정도는 걸리고 좀 버겁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없을까라고 한다면 나오는 것이 베이그런트를 사용하시면 그런 서버에 대한 생성과 소멸에 대한 부담을 약간 줄일 수 있습니다. 베이그런트는 제 데스크탑에 올라가는 VM웨어 혹은 버추얼박스를 다 관리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얘가 자체가 다양한 OS에 대한 레파지토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저는 우분투를 설치한다라고 할 때 버추얼박스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미지를 내용 받아서 등록하는 절차가요. 이 명령어 5개입니다. 내 로컬에 버추얼박스 이미지 받아. 우분투 이미지 받아. 이게 우분투 이미지고요. 그리고 우분투 이미지로 초기화해. 우분투 이미지 올려. SSH로 우분투 이미지에 접속해. 그리고 우분투 이미지 초기화시켜. 지워. 그리고 다시 올려. 이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편편한 커맨드로 UI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VM웨어와 버추얼박스를 직접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것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엔서블을 개발하실 때 얘를 쓰면 어떨까라는 컨셉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냐면 엔서블이 수정되면 베이그런트 커맨드로 프로비전이라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베이그런트에는 얘도 그 우분투에 대한 VM웨어, 버추얼박스에 대한 이미지를 파일로 관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파일 하나가 있고요. 이 파일에 프로비저너로 엔서블을 사용하는데 내가 실행할 엔서블의 플레이북은 이 플레이북을 사용할 거야 라고 등록이 된다면 플레이북.yabel 수정한 다음에 베이그런트 프로비전 하면 계속 동작하면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드에 원격에 있는 VM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실행 속도를 배 이상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만큼 처리가 빨라지겠다는 얘기겠죠. 굉장히 빠르게 좀 다가왔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클라우드 리소스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클라우드 리소스의 인프라는 테라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 전체를 관장하는 어떤 코드로 관장하는 툴을 사용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것의 툴로 인프라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한 그 형상 관리는 엔시블이라든지 퍼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을 Git이라든지 이런 걸로 버전 관리한다 그러면 형상에 대한 버전에 대한 선택권이 나한테 확보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 버전으로 리빌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단위 테스트 코드처럼 검증하는 테스트 코드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형상을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것을 개발할 때 베이그런트 같은 걸 사용하면 좀 더 애자일하게,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허드슨 같은 건 CI/CD 도구와 연동을 한다면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처음에 만들고 변경사항을 적용시킨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위 테스트 툴로 지속적으로 무엇이 변경됐고 확인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 그래서 서버 검증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상당히 서버 사이드를 안정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체계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자바 개발자가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하는 환경이 기존에 있는 개발 환경과 동일하고 기존에 개발하는 그 어떤 형상 관리와 검증하는 체계로 그대로 인프라스트럭처에도 클라우드 환경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바 개발 환경과 그 인프라 관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과 인프라 관리 환경이 유사하게 가고 있고 정말 유사하다는 표현을 이 컨셉을 전달해드리고 싶고요. 오라클 코리아에서 한국 오라클에서는 이제 엔지니어들이 공식적인 블로그보다는 엔지니어들이 기술 정보에 대한 공유를 빠르게 하는 용도로 오라클 클라우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오늘 발표한 내용은 현재 이 제목으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라클라우드.kr로 오시면 저희 블로그를 보실 수 있고요. 현재 만들었던 저희 슬라이드와 그 다음에 데모 동영상 그리고 저희가 사용했던 그 레시피 스크립트들은 모두 올려놨고 지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놨거든요. 지금 오늘 오라클 그 클라우드 트라이얼을 500불을 확인하시면 한번 계정 한번 생성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가이드들을 한번 만들어서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다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에이즈 코드라는 것이 어떤 컨셉인지에 대해서 많이 느낌이 좀 바뀌실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장애가 생기거나 좀 질문이 생기신다 그러면 제 연락처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연락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기터 채팅방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메일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